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 계속해서 새누리당의 김연아 의원 그리고 당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님과 함께 이 경제적 남자 경제토론 이어가는데요. 부동산 시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건데 4부 오프닝을 4931번님이 불러주신 질문으로 두 분께 드리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931번님이 이런 질문을 보내셨습니다. 빌라는 무조건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위치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오르는 것도 있습니까? 매매를 한다면 다들 아파트를 하라고 하는데 가격 차이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빌라라고 하면 우리가 연립주택 형태를 말씀하실 그렇죠. 수도 있고요. 또 네. 이제 조금 작은 규모로는 다세대 주택 한 동짜리에 이제 네. 한 뭐 6호, 8호 정도 있는 주택을 아마 통틀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아파트보다 연립주택이나 빌라가 가격이 조금 더 쌌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요자들이 많이 찾기는 했는데요. 네. 연립주택이나 빌라의 특징은 뭐냐면 감가상각이 생각보다 큽니다. 아. 예,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렇군요. 관리비가 아파트보다 많이 나오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황금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실제 거주 목적으로는 사실은 예전에 아파트에 접근이 안 되는 경우들은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셨는데요. 네. 또 요즘은 오히려 또 소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월세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좀 승패가 갈리기는 하지만 네.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과잉 공급이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연립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새누리당의 김연아 의원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 김연아 의원의 이 경력을 보시면 상당히 이 뭐라 그럴까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 민생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물론 조명래 교수님도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히 역할이 있으신 분인데 조명래 교수님.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그 가격 또는 수요, 수급 이거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변수는 뭐로 보십니까? 앞에서 뭐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리를 지적하셨고 미연준의 금리 인상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좀 청취자분들한테 설명을 주신다면요. 뭐 지금까지는 사실 정책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네. 정책이 이제 특히 수요 진작하는 정책이 나오면 네. 시장의 수요가 확 살아나면서 거기는 뭐 실수요뿐만 아니라 가수요까지 결합되면서 네. 뭐 일부의 이제 가수요자들은 또 뭐 걸음지고 장에 가듯이 참여를 했는데 네. 특히 우리나라 시장 그동안 또 그렇게 작동이 되어 왔고요. 네. 뭐 지난 2, 3년을 보더라도 네.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제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이제 그런 정책을 다시 내놓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금리를 더 낮출 수 있는 여지도 많지 않고 네. 그다음에 청약이라든가 분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도도 지금 많지 않고 네. 또 세제 혜택을 지금 줄 만한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정책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만들어지고 시장에 참여해서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이제 그런 조건들은 당분간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은 주택을 산다고 한다면 실수요자가 아니라면 네. 주택이 갖고 있는 개별 그 재화로서의 네. 투자 가치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좀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고려해야 됩니까? 뭐 그럴 때면 입지라든가 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개발 가능성이라든가 네. 그 주변에 어떤 그런 개발 수요라든가 네. 뭐 이런 등등 이런 건 등등을 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것은 은행 이자율과 견졌을 때 근데 거래 비용 같은 것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집을 사면 뭐 취득세라든가 네. 뭐 이런 걸 다 제하고 마지막 어느 만큼 은행 이자율에 비해서 네. 뭐 어느 정도 나왔느냐 그 정도 비교해서 네. 그런 것이 투자 측면에서는 다른 방법보다는 좋겠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고 네.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야말로 앞으로 최소한 2, 3년간은 주택에 대한 일종의 주택의 매매란 것은 실수요자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네. 실수요자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실수요자들이 이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주 기간을 보면 최소한 평균 기간은 11년, 12년 정도 됩니다. 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나는 그걸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견딜 수 있는데 예컨대 단기적으로 이제 사고 팔아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2, 3년간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장 전반이 뭐 투자를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네. 특히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양극화가 되면서 일부의 네. 어떤 지역들은 상당히 투자 매력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뭐 동탄이라든가 뭐 이 과천이라든가 네. 서울 같으면 강남이라든가 강북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만 그 경우는 상당히 전문적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하 의원님, 방금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장의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네. 수요를 진정시킬 방안은 사실은 정책 카드가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금리 쪽에서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을 쓰기 시작을 하면 오히려 수요는 더 많이 위축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반면에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땐 벌써 남아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택지가 별로 이제 남아있지 않고요. 특히 최근에 경기가 좋다 보니까 공급자들이 막 공급을 밀어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입지가 좋은 쪽에서도 주택 공급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8230님이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떤 규제를 그럼 구체적인 규제는 말씀 안 하셨는데 네. 주거용 주택에 한해서 이제 뭐 대출금 규제라든지 네. 아마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정책 경기 부양책을 너무 네. 많이 하다 보면 결국 버블을 만들게 되니까 이 부분을 좀 DTI나 LTV 같은 네. 부채담보부 이런 내용들을 좀 강화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참 이론상으로는 맞고요. 네. 타이밍만 잘 맞춘다라고 하면 굉장히 적절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국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작년 2015년 네. 말부터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청약 규제도 필요하고 네.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필요하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게 이제 작년 8월 네. 하고 11월 정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경기가 너무 많이 간 상태에서 이런 대출 규제를 했을 때 네.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뒤늦게 참여한 사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죠.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건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만 네. 대부분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는 금융 약자들이 가장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서 네. 이걸 어떻게 선별해서 정말 실수요자들에게는 적절한 주택금융을 공급하고 네. 투기 수요자인 사람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조절하느냐라는 게 네. 아주 절묘한 정책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을 놓고 보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여러 채 구매를 해서 네. 임대사업을 하고 등록자를 해서 세금 혜택도 받으니까 네. 이게 투기적인 요인으로 안 비춰질 수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투기와 실제 수요의 어떤 구분을 임대적 측면에서도 놓고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택에 대한 단기 매도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네. 금리가 워낙 낮고 네. 또 다른 적당한 투자 상품이 없다 보니까 네.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주택을 그러니까요. 구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 여전히 등록을 안 하시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죠. 또 저희가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소득원도 그렇게 뚜렷하게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규제가 아까 말씀하신 주거용 부분에서의 규제라고 하면 일정 네. 부분 필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직은 임대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그 시장의 구조가 네. 임대인이 우위에 있다 보니까 예, 이런 규제를 사실 이제 잘못 쓰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임대료에 전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임대인에 대한 등록이나 세원 확보를 투명하게 하면서 네. 동시에 좀 다른 인센티브를 같이 주는 어떤 그런 시장의 조금 투명화 정책 네. 이런 것들이 먼저 수반되어서 점진적으로 좀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가의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상가는 좀 주택하고 많이 틀립니다. 틀리죠.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권리금이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구례요. 네. 외국에 저희가 사례를 살펴보니까 외국에서는 권리금을 이 임대인이 네. 수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임대료 자체도 기본 임대료라는 거에다가 매출 베이스로 임대료를 또 조절하는 그런 임대료 제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상 그런 임대료 구조가 아니고 또 이 권리금에 대해서도 임차인들끼리 거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떤 때는 그 권리금을 기반으로 해서 자영업자들이 뭔가 점프업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네. 어떤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대한 재산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고리이기도 해서 네. 이 부분은 참 앞으로 어떠한 대안을 찾아야 될지 그러니까요. 고민거리입니다. 조민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이제 제가 김연아 의원하고 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경제가 상당히 불황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청취자분들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삼성경제연구소에 근무할 때 거기에 오피스텔에 건물을 임대해서 식당을 경영하던 분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 그러면 거기서 뼈 빠지게 일해가 돈을 벌어봤자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권리금도 못 찾을 정도로 나중에 문 닫게 되면 이제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그런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자영업자들이 다 문 닫게 되면 권리금도 못 받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조치라도 좀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주택공사가 있으면 거기서 FDIC처럼 예금보험공사처럼 그런 주택을 좀 권리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없겠습니까? 권리금에 관한 것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연구 중입니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특히 이제 용산 참사 이후에 네. 아마 조만간 용산 참사 백서가 나올 텐데 제가 이제 작성할 참여를 했었고요. 예. 특히 권리금 어떻게 할 것인가 주된 연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듣다 보니까 사실은 권리금을 재산권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규정하고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습니다. 특히 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주거권이 이제 재산권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그걸 정식의 일종의 물건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판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안 해줄 뿐이지 사실은 내가 재산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보이는 동산에 관한 이 재산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재산으로 여기는 것이 대개 유럽의 판례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도 이제 앞으로는 이 재산권이라 이제 이 권리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주거권도 재산권의 한 부분으로 좀 해석하고 또 그걸 이제 제도로서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이런 이제 뭔가 좀 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된다면 한 해법이 나올 것 같고요. 지금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권리금이라는 것이 내가 이제 사업에 필요한 일종의 아주 기본 자금이거든요. 그렇죠. 예컨 인테리어를 설치하거나 기본 직기를 이제 물품을 이제 그래 들어오거나 구매하거나 따라서 이 권리금이라는 것을 100% 보장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한 장소에서 사업에서 이제 이전이 될 때는 다른 지역에 가서 최소한 기존의 어떤 그런 사업의 규모 정도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사업의 어떤 그런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출 수 있는 정도의 비용 보전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권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책이 예컨대 이전 비용이 될지 어떤 이런 보상금이 될지 그것으로 이제 하나의 이제 지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지금 입법하기 위한 이런 이제 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조명래 교수 말씀 들어보니까 김연아 의원님 이런 거는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조금 저희가 공교롭게 당면한 상황이 이제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는 강제 철거에 의해서 이제 권리금이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요즘 아마 신문을 보시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권리금을 포기하고라도 가게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권리금도 못 받고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계약된 임대 기간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돈을 버는 것도 없는데 빚을 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당면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과거에는 경기 상승기, 가격 폭등기의 문제였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하향 국면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라는 게 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서 정말 권리금은 기존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이걸 원활하게 빼고 다음 세입자를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큰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하시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연구하면서 공공상가라는 개념도 우리가 도출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공임대주택 있듯이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상가라는 것은 예컨대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 개발자들이 이제 공공기여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기여금을 가지고 상가를 개발하고 상업지역을 개발하면 그거 가지고 도로를 놓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공공상가를 공공이 이제 그걸 확보해 가지고 그다음에 저소득 어떤 그런 상인들이라든가 지금 개발에 의해서 이제 고장만 차고 계시는 이런 데서 이제 대체적으로 대체 공간을 빌려주는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권리금의 부수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우리가 고민해 온 적이 있습니다. 9918번님이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두 분께서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이 먼저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 넷을 키우는 부모입니다. 저희도 전세 살고 있고 계약 기간도 끝나서 이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정말 힘듭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허리가 휠 정도인데요. 저희 집이야말로 교육과 주거비를 현실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대출을 끼고 올해 집을 사자 하는데 비관적인 말씀을 들으니 더 불안해집니다. 2년 더 전세를 살면서 집값이 안정되면 집을 살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상담은 그 집을 구매하시려고 하는 지역이 어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새 아파트를 많이 짓는 데거나 연립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 이런 게 많이 지어지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 오면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팁은 공급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면 당장 사시는 것보다는 조금 보류하는 게 좋은데요. 전세를 찾기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그 근처에 전세를 구하실 때 드리고 싶은 팁은 100% 전세를 주시지 말고 보증금에다가 일부 월세를 주는 형태로 계약을 하시면 전세가 떨어졌을 때도 월세만 안 내시면 되니까 훨씬 더 보증금을 나중에 빼기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한 1분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끝 정리를 할 겸 내 집 마련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조명래 교수님부터 먼저. 저는 2018년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안한 이 부동시장 상황이 최소한 앞으로 2년을 확실히 지나야 향후 어떻게 될지를 패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은행에서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경우에는 집값 하락의 위험도 있고 등등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본다면 2018년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연아 의원님. 네, 저는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오늘 경제토론은 2017년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 김연아 의원님 같은 분은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계시지만 현실 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많은 이해를 하고 계셔서 좀 다행이다라는 좀 안도감도 들고요. 또 우리 도시지역학과의 조명래 교수님, 단국대학의 조명래 교수님은 용산 사태를 놓고 권리금 문제도 직접 들여다보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 자영업자 문제를 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동산 시장 2017년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단국대 도시지역학과의 조명래 교수님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연아 의원님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를 튼튼하게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컴온! 올뉴 말리부 국토교통부 선정 2016 올해의 안전한 차 수상기념 최대 140만원 할인 프로모션. 콤보할부 이용 시 80만원, 5년 이상 차량 보유 시 추가 30만원, 1월 16일까지 조기 출고 시 30만원 할인까지. 올뉴 말리부. 할부원금 1,000만원 이상 조기 출고 할인은 2,000명 선착순, 일부 모델 및 차량 제외. 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부와 4부에서 저희가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해 봤는데요. 청취자 한 분의 문자 메시지로 오늘 방송을 가름하겠습니다. 나이 40이 되도록 내 집 하나 없는 서민 중에 서민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낮밤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돌아보니 처자식 편하게 놓을 방 한 칸도 없는 처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면 넓은 대한민국 땅에 빈집도 아파트도 늘어만 간다는데 내 식구 편하게 머리둘 보금자리 갖는 건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한 건지요. 의식주 사람의 필수 조건이라 하지요. 부디 다음 대통령 되실 분 누가 되셨든지 국민들 먹고 입고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주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내 나라에서 내 집 갖는 거 정말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도 같이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신동의 황보와 진행의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